안녕하세요. 한면의 제3정치 물결을 이끌고 있는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입니다. 오늘이 7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6번째 강의는 그 마포 FM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키트리,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위키트리가 행하는 소셜 생방송, 인터넷 생방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그 녹음 위주로 해왔었던 방송을 이제 트위터를 하는 우리 인터넷의 독자들과 직접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3정치로 본 교육이라는 주제인데 말씀을 함께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대 법학과 강경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강경선 교수님은 최근에 강릉교육감 사건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의 중심으로 서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모시고서 강 교수님의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강릉교육감님과 얽힌 이야기도 듣고 먼저 강릉교육감하고 인연이나 이런 얘기 조금 해주시죠. 그런군요. 예, 우리 박 교육감하고는 대학 동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72년 서울대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박 교육감하고 76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72년 동기이긴 하지만 76년 대학원 다닐 때 만났기 때문에 대학원 친구다. 이렇게 아무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학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거기에 좀 이렇게 개입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저는 공부하러 대학원을 갔고 공부하는 와중에 우리 동기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참 훌륭한 친구고 그래서 말하자면 진리 추구의 도정 그 길을 위해서 만난 친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원 친구라 이렇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남 교육감 전 교수 시절에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대학원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해서 철학책을 참 많이 법학자가 철학책을 참 많이 읽어서 저하고 이제 철학적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강릉 교육감을 만나게 된 계기도 진짜 강경선 교수님 덕분에 20년도 넘었죠, 그렇죠? 그 시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있고 최근에 학생인권 조례도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제 교육 주제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게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대학교에서 한 25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좀 독특한 대학에 제가 재직을 하면서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을 알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해오다가 다시 또 이제 작년에는 우리 가장 친한 친구 박노현 교수가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거의 근접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강의를 몇 차례 나가고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그 모습을 약간은 이제 보게 됐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해도 제가 주로는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다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교육청 내부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명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청소 봤더니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실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실은 잃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이어서
청소년들의 폭력이 심각하고 또 조사해 보면 자살 같은 것도 적진 않더라고요. 그걸 조금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입니다. 전국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8.1%이더군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18.1%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2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신체 폭행,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던데 요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좀 웃기게 이제 들리는 거는 이 학생들의 폭력의 문제하고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그 인권조례하고를 결부시켜서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학생 폭력을 조장한다라고 연결시켜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는 뭐 역시 심각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떠오를 때는 저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학생 폭력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없지는 않았고 그때도 뭐 저도 무시무시한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화면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이런 기회 때 정말 없애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거 저도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 폭력도 심각하고 또 그 청소년 자살도 이렇게 조사한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그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9월부터 1년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 7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19.3%인 1만 4천여 명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5%에 해당되는 2,662명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학생 인권 조례와 연관된 또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체벌을 하지 않게 돼서 야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교육의 구조적으로 그렇죠? 배어 있는 토양이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성적에서 예를 들어서 밀려나거나 거기서 비켜난 학생들은 폭력적 행위를 수행하는 쪽으로 미끄럼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교육 근본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비춰지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어차피 교육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입니다. 어차피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회에서든 이제 제가 이제 헌법을 하니까 헌법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폭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제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학생의 폭력, 학교 폭력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관점에서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접근하거나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이 이제 맞는 걸 보면은, TV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사실 가슴이 아프고 공포 그 자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경찰까지 투입을 해서 이것을 가해자들을 이제 일반 형사범식으로 강력범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 어쨌든 어린애들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제 이 폭력이라는 원인이 어디 나오나 이제 너무 이제 넓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역시 이제 사람의 욕망 구조가 통제되지 않으면 무조건 폭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욕망 그 자체로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해서 하거나 자기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어떤 규범 속에서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그냥 다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하는 어쨌든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학생들인데 학생의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의 환경을 보자 이렇게 하면은 교육 환경이라는 건 우선 학교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있고 학교가 50% 가정이 50%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가정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가정은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하고 이제 좀 더 하면은 우리나라 생활 구조로 보면 부모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휴일날이나 만나고 이렇게 여기에서 다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모와 이 친척이나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분들은 또 사회 속에서 살다가 가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50%를 이 애들한테 이런저런 걸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이제 집에서는 친절하게 대하고, 귀엽게 대해주겠죠. 가족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행태라는 것이 애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이 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저는 부패 지수를 좀 보고 싶어요. 부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40위 정도잖아요. 지금 최근 계속. 이거 40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나게 부패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패 구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지고 가정에 와서 애들한테 대해줄 텐데 잘 대해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서 틀림없이 그 부패의 그런 분위기가 애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패에서 배운 애들이 50%를 밀고 와요. 그다음에 그럼 학교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50%를 담당하고 쳤을 때 그러면 이 학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교육부나 또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여기도 또 그 권력 구조와 저는 이제 굉장히 문제점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 선생님답지 못한 교육답지 못한 그렇죠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오는 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는 폭력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애들이 교육을 이미 다 받고 있다. 그러면은 얘들 잘못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교육이 가정이나 학교나 양쪽에서 다 부패 내지, 저는 이제 폭력 구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폭력 구조가 뭐냐? 아까 같이 욕망 구조가, 이렇게 그냥 관철되는 거, 제약 없이 관철되면 다 폭력이 되는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우선, 권력에서, 이 권력이 일단은 약육강식 시기에 그게 지금 법치주의가 많이 됐다고 쳐도 여전히 이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앞에서는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있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누르는 구조죠. 큰 언론이 작은 언론들을 다 그냥 누르고 이게 다 온갖 것이 이 욕망 구조가 무제약적으로 관철되는 구조가 사회 전체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저는 뭐 부패 지수니 이런 걸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속에서 애들이 별도리가 없어요. 어차피 폭력 구조 속에서 나온 폭력의 그렇게 산물이라는 걸. 제가 볼 때도 시장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이윤 창출 동기라는 그래도 순수한 학술적 용어가 현장 속에서는 곳곳에서 탐욕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자객의 이익이 되는 영리 활동으로서의 이 탐욕의 구조가 시장이라는 경제 지평을 넘어서서 사회 곳곳으로 만연되는데 이제는 학교와 가정까지도 침투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학교에서 뭐 부분적으로는 도덕 교과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게 도덕 지식 위주로 가르칠 뿐이고 행동 방식은 말씀하신 욕망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심이 이끄는 욕망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경제 지평에서는 어쨌든 탐욕이라는 구조고 또 정치권 들여다보면은 정치권에서는 뭐 한쪽으로는 자유라는 가치도 제시하고 평등이라는 가치도 의미 있게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이제 권력에 대한 배타적 독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력을 지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검은 돈을 예를 들어서 추구하는 부패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료 사회로 가면 또 관료주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 관료주의 폐해는 교육 현장에도
들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사실은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그 일부 토양 요인이 아니겠느냐. 네. 그 관료제 심각성은 또 얘기 좀 그렇죠.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교육계에서 이 가해자의 학생들이 뭐 물론 뭐 이제 애들도 큰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겁난 아마 힘 좋은 사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때 좀 주먹개나 썼던 친구들도 한 30대 돼 40대 되면 사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런 폭력은 정말 겁나는 폭력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또 아까 같이 이제 배우는 걸로 치면은 지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애들을 누르는 걸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제어할 것이냐. 역시 50%는 가정이에요. 사실 근데 역시 50%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직업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데는 학교니까 사실 학교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죠? 가정은 양육하는 것이지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나중에 남겨두고 어쨌든 학교라는 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이제 이 사회가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간에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문제가 왜 그러면은 저는 뭐 많은 부분 여전히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라면 부모님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부모도 뭐고 이제 안 보이는 선이 지금 가끔 지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부모 다음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순한 일을 하고 심지어 거꾸로 행패까지 부리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존경심의 부분인데 이 존경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선생님의 교권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로 꼭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전 관료주의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교육 관료주의가 그렇죠. 교육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예. 근데 이 관료주의가 되면은 이게 생명하복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눈치를 보고 가르치거나 이렇게 그 교실까지 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자기 소신껏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들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게 전달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애들을 훈육을 하려고 교육이나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애들은 이미 알아요. 그냥 군대식이 돼버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선생님한테는 존경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존경이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건성 듣게 되고 존경심을 못 받는 선생님은 화가 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또 애들을 누르려고 그러고 강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적나라한 다시 또 이제 강제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될 때는 선생님은 막 더 이제 이거를 권위를 세우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면 충돌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이 정말 원래대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기의 교육 이념에 따라서 애들을 가꿔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난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 네.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배웠었던 다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그 바른 심성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가운데 뭐 예를 들자면 또 장학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교감으로 올라가고 싶고 교장으로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되면 관료주의 선상에서 선생님이 편입이 되면서 그렇죠. 그 네.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교과 목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윽박지르게 되고 윽박지르는 과정에서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고 그리고 1등에게는 사실은 찬사와 명예를 그러나 1등이 아닌 예를 들어서 꼴찌들에게는 사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윽박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이나 가정에 의해서 바르게 훈육되어야 하는데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대접을 못 갖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너 왜 공부하지 않니? 그렇죠? 너 왜 1등 못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나쁘서라기보다는 사회와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아이들이 오히려 자살로 일부가 내몰리고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죠. 이제 교육계에 들여져 있는 이 관료주의의 경직성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다. 그렇죠? 강조를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소신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관료주의가 되면은. 그래서 그렇죠. 자기의 네. 인격적 소신, 그다음에 지식을 바르게 전달해야겠다는 이 소신이 네. 그 학교 목표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편입이 되면서 소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문제가 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행정은 저도 중요합니다. 사실 어디든지 교육 행정은 중요한데 교육계에 있어서의 교육 행정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기 임하시는 분들도 좀 배짱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해서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걸 지킨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하고 교육감이 하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자율권이라는 게 네. 실제로는 상당 부분 제약이 돼 있고 그렇죠.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 헌법은 분명히 교육의 자치를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교육의 자치가 아니라 획일주의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잘못이죠. 그냥 자치권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 안 하면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밀어붙이려고 안 들으면 자르거나 어떻게 아무튼 불이익을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덧 이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교감 선생까지 오니까 학교 현장까지도 틀림없이 교실까지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존경심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하는 부분에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 왜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유출을 하냐면은 저는 어쨌든 사법부를 보거든요. 네. 이 사법부가 똑같아요. 사법부도 사실은 사법부를 이렇게 이제 사법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문의 자유를 둔다라고 이제 하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관은 일단 자기 맡은 사건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하듯이 정말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소신껏 연구하고 법을 보고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나온 영화 뭐에서 이제 막 부러진 화살 같은 데 나오듯이 네. 이 사람 이 법관들조차도 또 왜곡을 해요. 그렇죠. 왜 왜곡을 하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여기도 승진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렇죠. 승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승진을 해야 법관을 해야 돼 오래 할 수 있고 승진을 하다 보니까 뭐 지시를 정면으로 받든 안 받든 간에 상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심사하는 예를 들어서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소신 있는 판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왜곡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육은 더 광범위하게 지금 사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정상의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은 광범위한 젊은 애들한테 해준다는 면에서 또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양쪽이 관료주의 폐해가 문제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광명 교육감 사건 때문에 법정을 이제 몇 차례 방청을 쭉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1심 법원의 김용도 판사님이시죠? 네. 주심 판사. 그분은 어쨌든 이렇게 열린 재판을 이렇게 하는 형태여서 참 재판을 잘 이끌으셨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존중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검찰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초기에 공소장에 기재했던 내용, 그 다음에 법정에서 쭉 피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증인들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알게 되어진 사실들을 이제 재판장은 받아들이는데 이 검찰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김영도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훌륭한 재판에 이렇게 모형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다른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그 판사들도 그 관료주의 폐해 속에 법원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뭐 그 전에 물론 부장판사, 이런 승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즉 관료주의에 편입되는 순간 이제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에서
벗어나고 비켜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그렇더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이제 사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청소년들 네. 한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놔둬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을 조금 이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언급을 하는데 네. 보수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통적 질서를 이제 중시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수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돼. 그렇다면 학생 인권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자는 서울시 교육감, 광명 교육감의 주장을 보수 우파가 비난하고 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자유주의의 가치를 보수 우파가 견제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서 자유로운 학교 현장에 오히려 이렇게 억제는 방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여겨지고 그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보수 우파는 기존에 서열화되어진 학교의 질서, 그 다음에 서열화되어진 이 사회 관행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권조례 문제를 자꾸 시비를 거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좀 보고서 참 이건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선상에서 이제 제1정치 세력의 영향을 넘어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 선상에서 저는 이 제2정치 세력의 교육관을 보면 이건 평등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학교 현장의 교육의 평등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다만 교육의 평등을 주장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평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함께하는 교육, 이런 것들은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그 평등주의가 갖게 되는 문장은 자칫하면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을 위축 내지는 침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바라다 보는 시각은 제3정치의 시각으로 볼 경우에는 서울시 광명 교육감은 한편으로는 평등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를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하는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그러면서도 학생 자율권, 즉 인권을 존중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는 달란트의 사회화라고 말하는데, 달란트라는 자아를 실현하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기여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그 견해는 오히려 제3정치의 교육관에 조금 더 들어맞고, 따라서 이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인터넷상에, 트위터상에 질문들이 있는데 좀 바꾸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표기 지금 세 질문인데 아래서부터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면. 네. 네, 지금 이 방송은 위키트리 소셜 방송이고요. 창조한당 대표인 한면이가 제3정치 물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 주제여서 방송대법대의 강경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강경선 교수님은 대학의 동기이고 특히 대학원 때 열심히 함께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 활동은 실제로는 전혀 안 했죠. 도와주진 않았죠. 친구니까 성원은 하셨는데 일부러 아마 나서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광명교육감 그리고 강경선 교수님에게 묻는 건데요.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그거는 부분은 오늘 다음번 얘기할 거 회에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 네, 근데 아무튼 뭐 다음번 그거는 이미 판결문을 보시면 선이 입증이 근데 됐거든요. 잠깐 네. 질문이 왔으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하고 요거는 다음번 법과사회에서 충분히 다루죠. 예. 그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릴 건데 그래도 한 1, 2분 정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서부터 저희는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불법이 됐는데요. 우리 과학 선생이나 또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선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줬어요. 네. 인정을 해줬고, 그렇죠. 네, 그런 정도에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 대가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난 뒤에 돈을 줬다면 대가성인데 광명교육감은 그런 선행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기회를 갖고서 대답 나누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명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친구로서 짚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한 말씀. 글쎄, 근데 대개는 저랑 비슷하고 하니까 제가 알죠. 그런데 이제 정말 박 선생님의 경우, 과학교육감의 경우에는 평소에 쭉 같이 생각을 나눠왔기 때문에 되게 알만한데요. 근데 그냥 보통대로 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좋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뭔가 약점이 있었어요. 권력에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이 사회에 교육에 큰 충격을 준 게 이제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또 권력이 약한 거에 대해서 권력으로부터 좀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겨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또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곽교육감의 경우나 저는 이제 옛날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베풀었던 그 따뜻한 거, 이것도 살려야 되고, 또 권력에 지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내세웠던 그것도 함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제 교육 철학은 같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그 부분도 조금 제가 보완을 한다면은 그 광명교육감의 교육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꿈을 키우는 희망 교육,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참여 교육, 그리고 이제 선생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고향토록 하면서 낙오자가 없도록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인권조례 이번에 이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해가지고 하자마자 이제 그러면 인권조례가 없었을 때 그런 폭력이 없었느냐면 지금에 있는 그 폭력은 인권조례 없었을 때 이미 생겨가지고 지금 넘쳐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것이 이제 인권조례가 생기니까 요즘에 이슈화된 이 폭력을 마치 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같이 이거는 별개다. 그리고 인권조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헌법학자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에서 인권조례가 없었다고 쳐보세요.
없었다고 하고 지금 뭐 약간의 그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실 말이 안 돼. 그분들도 다 알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동성애니 또 임신 학생들 임신에 대한 얘기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임신을 조정하는 거 아니냐 또 동성애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임신이 있잖아요. 약간은 이런 걸 했을 때 지금도 인권 조례가 있던 없던 간에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애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고민하는 방법에 바람직한 기준을 만약 찾으면 지금 그게 지금 인권조례로 나타난 것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학생들에 있어서의 인권 헌장, 말하자면 학생들에 있어서 헌법이라는 것이 맞거든요, 정말. 근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없던 헌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헌법전이 없다고 해서 헌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없어도 그 나라의 기준을 잡는 방식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설사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걔들을 왕따 놓을 것이냐, 걔들을 혼낼 것이냐.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아마 협의를 해보면은 따뜻하게 해서 얘가 좀 창피당하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그런 결론에 이를 겁니다. 그것을 인권조례로 지금 만들어놨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문화 불문화와 상관없이 그런 기준을 좀 표현했을 뿐인데 이거 얼마나 발전이거든요. 진짜 발전인데 그거를 험담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교육관에 비춰 보면 이제 중학교 학생 또 고등학교 학생, 특히 학생들의 경우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기존의 교육은 이 임신한 학생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게끔 단속을 하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전출을 시키는, 그래서 쉬쉬하고 덮어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을 겪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달리 말하면 학생으로서 임신하지 않으면 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또 동성애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기존의 교육은 덮고 쉬쉬하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기존의 교육이 해왔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교육이 이렇게 아픈, 예를 들어서 상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내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에게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자율적인 이제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인데, 이것을 거꾸로 재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게 너무 잘못된 잣대로 악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현재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래도 생각해보면서 글로 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헌법 전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안 맞죠. 그렇지만 그런 걸 자꾸 보면서 교육을 받듯이 인권 조례라는 것도 애들한테 지금 현재는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 세계에서 이미 다 이렇게 표준화된 것들을 갖다 놓은 거니까 선진국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걸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우리 교육 현장이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하나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좀 잘못 설정돼 있다는 것 하나고요. 이 잘못된 교육의 목표는 조금 구체화한다면은 지나치게 영어 수학 중심의 성적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이제 우리가 뇌로 표현한다면은 우뇌가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암기형의 지식교육 위주로 학생들을 1등에서 꼴찌서부터 설화시키면서 1등에게는 찬사를,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비난을 하는 이런 풍토가 잘못되어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이 이성적 기능을 상대방을 도구와 수단하는 도구적 이성 위주로 사실은 키우고 있다는 것이 잘못인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성이 갖고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관계적 이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교육은 이런 것도 죽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방법이 또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통상 우리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라는 이제 지식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이걸 열심히 그냥 그러면서 선행학습까지 해가면서 공부한 뒤에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갖고 1, 2, 3, 4 등 이렇게 서열화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기식으로 주입시키는 이 교육 행태가 문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창의성은 사실 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창의성을 오히려 죽이는 그럴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명제적 지식, I know that P라고 말했을 때 난 무엇임을 알아. 이런 방식의 교육은 교과서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식은 또는 지혜는 문제에 부닥쳤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줄 아는 I know how. 나는 이때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알고 있어. 이 방법적 지식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방법적 지식은 사실상 창의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은 학교 현장에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도구적 이성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성 이외에도 우리가 소중하게 라고 여겨지는 감성. 이건 아주 뜨거운 열정을 촉진시키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줄 아는 영성 이런 것들도 학교 현장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있는 교육은 정말로 큰 문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로 이 도구적 이성의 영수 이렇게 측정하는 성적에서 밀려난 그러나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군뱅이의 경우에는 다른 건 기능이 약할진 몰라도 구르는 것에 관해서는 1등이거든요. 그러면 군뱅이 너는 다른 건 약하지만 구르는 것에 대해서는 넌 참 잘해. 모두가 박수갈채를 쳐주는. 그래서 꼴찌에게도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드러내서 그 재능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교육을 예를 들자면 이 진보교육감이라고 일컬어지는 광노현 교육감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부 폄하하면서,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광노현 교육감의 방식대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신명나서 왜 각자 자기 재능에 따른 그렇죠? 역할이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이 신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 또는 가정에 가서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아이들이 폭력을 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살을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시행하자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죠? 광노현 교육감의 교육 내용 방식인데 네. 너무 곡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 사실은 일면 성공한 측면도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계에서 정말 많이 주목받는 나라로 쓴 거, 이거는 역시 교육의 성과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교육의 성과는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키고 문제가 많든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교육을 받은 거, 아까 이제 경쟁 교육이든 영수 중심의 교육이든 간에 엄청나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금 부작용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중요한 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무슨 재주로 사교육비를 대겠어요. 결국은 아까 말한 부패 지수가 저는 그게 연동이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되려면 그 가외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정말 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든가 휴가를 줄인다든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할 텐데, 거기다 이렇게 직접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상상해 가는 것이 불필요한 돈 같은 것이 이제 거래 같은 거에 대해서 쉽게 할 거군요. 이게 결국은 거꾸로 애들의 이제 오는
반교육적인 것으로 영향이 올 거라는 게 결국 지금은 그걸 차단시키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 바른 교육으로 좀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달란트 말씀을 하신 정말 그렇거든요. 창의적이고 맨 선진국이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후진국형으로 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비교적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럼 앞으로 정말 그 세계에서 우리도 정말 멋진 나라로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 한 대표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저는 뭐 그것을 헌법의 관점에서는 주권자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저는 뭐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교육기본법으로 보면은 홍익인간이 이념이에요. 단군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 일에 홍익인간이라는 너무 좋은 말이죠. 모두 두루두루 정말 세계 두루두루 이익이 되는 그 홍익인간의 이념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두리뭉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적으로 보면은 국민 주권 국가고 그 국민 주권의 개념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의 자부심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걸 자리 잡혀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주권자적인 인격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sovereign person 아주 제 이제 독특한 그 창안을 한 개념인데요. 이거를 정말 국민 모두가 다 완성을 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의 주권자적 이성이 있어야 되고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의 차원에서의 주권자적 이성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데서. 근데 이 주권자라고 하면은 잘 권리도 있고 책임도 지고 의무도 하는 남도 자기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배려하는 이것이 주권자거든요. 또 국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외부도 국내 국외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이성 감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주권자적인 인격이라고 저는 보고 이러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재하고 있는 이 인격을 살아가 있는 일생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회를 그런 학교가 돼야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풀어야 될 제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회는 살아가면 갈수록 완전히 정말 수치만 당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오래 살면은 그냥 몰골이 정말 해골처럼 바뀌어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안타깝잖아요. 살면 살수록 나도 이렇게 참 남한테 존경받구나. 그래서 좀 얼굴도 따스한 화색에도 이렇게 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주 정말 피골이 상접한 쪽으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으로 좀 분류를 할 경우에 초중등 교육부터 우리는 그 영수국 중심의 선행학습을 그래서 학원을 뭐 이곳저곳에서 온갖 군데를 다니게 하는 그래서 뭐 고등학교쯤 되면은 어쨌든 그 지식에 질려버리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놀게 되는 이렇게 잘못된 교육 형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초중등 교과 과정의 지식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은 있잖아. 책의 무게에 짓눌려서 길을 피지 못할 정도로 지식의 양이 너무 많다. 이건 좀 확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요즘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얼마나 많이 넣고 있느냐가 아닐 것 같아요. 컴퓨터 쳐보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늘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게 온 지식을 요리할 줄 아는 능력. 그렇죠? 지식 요리 능력, 이 창의성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창의성 능력은 보통은 청소년기에 머리가 연글면서 커가기 때문에 이때 창의성 교육을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대학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흐름을 쫓아라. 근데 대학 가서는 이미 머리가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바뀌어야 한다.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놀면서
지식을 놀이처럼 그래서 창의성이 커가도록 하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이제 창의성 교육을 토대로 해서 확보된 노하우의 예를 들어서 지식 갖고 이제 많은 지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요리해서 새로운 지평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선상에서 이제 그 고등교육기관 대학 얘기와 이제 평생교육 얘기를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디서든지 사실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라도 늦게라도 창의성은 있어야죠. 창의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또 삶의 보람이 없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창의는 못하죠. 결국 자기가 맡아 있는 어떤 부분에서 창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남의 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맡은 어떤 분야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할 뿐이지 나머지 분야는 다 남의 업적을 가지고 저는 하죠. 근데 그분들은 또 창의적인 부분이 다 열에 하나 정도씩은 다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것은 나이 젊고 나이 들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창의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이제 억압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아직까지도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눌리면 창의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좀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 교육과 일반 보편 교육하고 엘리트 교육도 저는 여전히 좀 필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대중교육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교육의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역시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건 저는 헌법과 이 법을 자세히 여러분들도 꼭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쪽에다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한 엘리트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생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박 터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고 교육부 장관도 오로지 그거 해결하기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만들어 놓고 서울대 등 좋은 대학교에 관한 문제를 완전 부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 엘리트 교육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의 훌륭한 자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도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1인당 예를 들어서 맡게 될 학생 수도 대폭 줄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시 광명교육감과 같은 교육 정책이 구현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래서 학생들 간의 폭력이나 자살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이렇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등학교만 나오거나 경우에 따른 전문대 나와갖고서 이제 사회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또 거기에서 제 역할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더 많은 배려를 갖는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이제 적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대단한 교육열에 비춰보면 대학 고등교육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요. 이런 대학에 간 사람들이 물론 서울대 같이 가서 이들이 정말 빼어난 선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수갈채도 쳐줘야 되지만 돈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재주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학 갔을 때 대학에서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등록금 반 그렇죠? 절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이 학생들이 고등교육 받으면서도 학비 부담 없이 그렇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조치에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버스 전용 차례제가 조성됐을 때 일로 그냥 쭉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례제 이외에 개인적 볼일을 보는 그럴 경우에 버스 전용 차례제에 해당되어지는 교육기관이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예를 들자면 한국방송통신대를 들 수 있겠다. 그런 선상에서 사실은
더불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한면의 제3정치 물결을 이제 이 제3정치 교육과 관련해서 방송대 강경선 교수님 모시고도 대담을 좀 나눴습니다. 인사말 잠깐 나눠주시죠. 뭐. 하여튼 교육의 전문가는 아닌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의 목표, 주권자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속에서 말을 드렸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3정치와 한국사의 법 그리고 제도라는 측면에서 강경선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서 광명 교육감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강 교수님을 토대로 해서 함께 진솔하게 대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짧게 대화가 그게 좋습니다. 나갔어야 예, 되는데 예, 예. 이제 처음이라서 예, 예. 길게 너무 이제 말씀